박주민 발제자가 얘기한 입시제도의 세계화, 이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방안을 그냥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이기정 선생님. 그 이기정 선생님은 전에 우리 다준다연구소에서 한 백이성 강사님이란 분이 IB 제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안이 돼야 된다라고 발표하셨을 때 그 강의도 들으시고, 그 이후에 뭐 IB 제도에 관한 최지현 선생님이라고 그 청신국제고 선생님이 일본이 IB 제도 도입한 거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을 때 그것도 들으시고, 그래서 IB 제도 도입에 대해서 몇 번 이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많은 선진국이나 그 부유층 혹은 이제 전 세계 엘리트층 자녀들이 많이 받고 있는 교육 과정이긴 한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국가에서 1인당 3천만 원씩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걸 다 그냥 듣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이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주시죠. 플러스에서 IB에 대해서는 한때 관심을 갖고 저를 보지 마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어떤 연구, IB에 대한 연구할 때 연구원으로 참가해서 뭐 연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경기 외고에 가서 답사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경기 외고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매우 부러웠어요. 저게 도입되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문제와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전체 고등학교 전부에 도입하는 것은. 왜 틈새 시장과 전체 시장은 다르잖아요. 이 틈새 시장에서 매우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IB는 소수의 예외적 상황에서 이것이 운영될 때 실현 가능하고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전체에 도입되는 것은 다른 수많은 제도와 충돌을 일으켜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현실적으로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의 측면에서 실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교육과정 자체는 제가 좀 부러워했던 훌륭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답을 쉽게 주긴 어려운데, 여기 이준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큰 제약이 뭐냐면, 이걸 수료를 했을 때 해외의 대학에 갔을 때 결국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학의 그 제약 때문에 결국 영어 때문에 미국에 가야나 뭐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영어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게 됐을 때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엄청난, 미국은 이게 학부생한테는 장학금이 거의 없어요. 그 대학원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학부생으로부터 갔을 때는 사실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가서 이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추스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이건 좀 이렇게 뭐라고 현실적인 해도 뭐 여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차라리 이 교육 과정을 좀 잘 연구해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실현해보는 학교를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영어로 그대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영어로 하는 것은 뭐 교육도 어렵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사실 불행의 지위가 굉장히, 제 주변에 사실 조기 유학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 다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걔들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갔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주재원 생활을 부모가 할 때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녀서 이런 것을 쉽게 접한 상태에서도 갔는데도 실제 교육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해외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부를 잘 마치고 영어가 좀 딸리더라도 대학원 과정에 간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해옵니다. 제가 그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제약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민 발차자는 사실 제가 아이비를 그나마 있는 과정 중에 선택을 하자면 이제 아이비를 제시하는 건데 아까 이기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실현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비가 아니면은 우리의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알기로 이제 아이비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를 연구해서 지금 코리안 바칼로레아라고 그거를 도입한다는 걸 알고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일단 여기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이비 교육 과정의 합리적인 핵심을 좀 추려서 한국 교육에 적용한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비 교육 과정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 수업은 내가 한번 되게 좋더라 가보니까 그 직접 수업 참관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참관해 보니까 이런 수업 방식은 참 좋은 것 같더라. 이 수업 방식을 우리나라 공교육에 합리적인 핵심을 추려서 이 수업이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합리적인 핵심을 추려서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참관한 건 국어 선생이 이어서는 아니고 일단 국어 수업이었는데 일단은 소수의 아이들이 그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었고 교사가 상당한 그 교재 선택과 시험의 자율성을 가지고 교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창의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수업이었고 그것이 그 교사의 어떤 자의성 또는 방만 이런 데로 흐르지 않도록 어떤 그 공인된 그 교육기관이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주는 그 견제 시스템도 있었고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람직했죠. 다만 제가 토론 수업 위주라서 부러웠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부러웠던 거고 또 토론 만능 수업이 제일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전제하고 하여튼 부러웠고 그것이 합리적 측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식의 교육을? 그러니까 어떤 선생은 그때 다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이비에서 얘기하는 것들 아이비 교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자기 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선생님이 실제로 계셨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이비 발표했을 때 어떤 선생님은 뭐야 저거 별거 아니잖아 저거 내 수업에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걸 다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러워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선생님들이 저거 나 충분히 저거 할 수 있고 나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제도와 문화와 교사의 역량이 결합하면 그 아이비의 장점의 핵심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와 환경과 문화를 갖추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죠. 정대호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기정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교과 과정을 조금 바꾸는 거잖아요. 과정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과 과정이 바꿔지는 게 성공을 하려면은 대학 입시도 조금은 변해져야지 이게 서로 맞아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대학 입시에 맞춰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하고 이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비 교육 과정을 하면서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 오늘 우리 내신이죠. 내신이 일부 반영되고 그리고 아이비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졸업 시험 비슷한 이거는 일종의 수능 또는 대학별고사와 비슷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합된 시험이고 그 시험이 주로 논술형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활용하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사립대 지원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박주민 씨 발제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사립대학들이 마른 사립대학이지만 재정의 80% 가까이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립대학이면서도 국공립대 같은 뭐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이중구조 문제 혹은 미스매치 문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의 수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사립대 지원을 대폭 축소해서 사립대가 자연스럽게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그 재원을 지방 국공립대 지원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한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많이 투여하면 그게 더 국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정대영 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뭐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 해당 사립대학 교수들이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어떤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 교수들은 빨리 그 국립화 시켜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건 맞는 길이죠. 특히 이제 저는 일단 시범적으로 그 학생이 많이 몰리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노동시장 이중구조하고 연결시켜 말씀드린 우리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수들의 보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한 2배, 3배 됩니다. 뭐 독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받고 실제 교수의 대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뭐 검찰공화국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교수공화국입니다. 뭐 보세요. 지금 사태를 뭐 조국 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렸지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좋고요.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 강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교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시간 강사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수만 하나 걸리면 너무 좋으니까. 뭐 교수의 보수도 많은데 또 뭐 이렇게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면 또 추가적인 보수도 있고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 자리도 또 갈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당위적으로 너무 맞는 말인데 그 반발을 어떻게 넘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 그래 한번 누군가라도 이런 주장을 해본다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 입시부터 그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아졌죠. 아마 이제 내년 입시부터는 그게 더 심화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대학 수는 줄여야 되죠. 그럼 이 대학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서 사실은 고민이 있죠. 논리적으로는 대학 수가 줄여야 되는 것은 필연이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인데 대학을 줄인다는 말은 쉽지만 어느 대학이 사라지면은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아무튼 생계가 위협받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저는 사립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는 일부 사립대학교 특히 그 학생들의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의 자연스러운 퇴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립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그것을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서 특히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서 그쪽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 길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씨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뭐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뭐 현실성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현실성으로 따지면 제가 얘기한 건 거의 다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당위적으로 옳고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는 대부분 다 의견을 내놓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현실에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려우면 어려운 일일수록 더 많은 이해관계에 부딪힐 것이고 이거를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적으로 어떻게 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반대로 개인적으로 그 정대영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학도 엄밀히 말하면 학과별로 시장에서의 수요나 그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공계 중에서도 어떤 IT 쪽은 현재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문계 쪽은 되려 수요가 이제 공급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학과의 교수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적은 학과의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곳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에서는 충분한 연봉이 없어서 아예 못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학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이제 전부 우리나라 어느 대학 같은 대학에서는 대개 교수들은 어쨌든 뭐 정교수, 부교수 이런 직급들은 거의 급여가 같을 겁니다. 한국은. 근데 이제 뭐 외국은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그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시장에서 보수가 많이 주는 분야, 빅데이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면 그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과 대학을 넘나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네? 우리는 이제 교수가 들어오면은 시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교수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는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에서 자리가 뭐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분야는 저는 인문계에서도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느 분 여기 인문계와 이공계와 경영학을 섭렵하신 어떤 우리나라의 석학이 한 분 계세요. 윤석범 서울대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주 특출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시를 갖고 이렇게 인문학을 갖고 어떤 그 세상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인문학의 위기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일가를 한 게 인문학 교수들이 너무 편하게 사서 그렇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다면 인문학도 꽃피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죠. 그만큼 더 노력을 한다면 인문학에서 우리 사피엔스 쓴 누구죠? 그런 하라리 이런 사람 인문학자잖아요. 인류학이나 이런 훌륭한 걸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 인문학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수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교수들은 되게 억울할 겁니다. 네, 젊은 게 억울해하는데 좀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오른 교수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대부분 다 뭐 정치 쪽 관심을 갖고 있죠. 조국 교수님.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대학의 시장 논리를 집어넣고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스스로 시장에서 그 검증받고 시장에서 성공한 대학들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간다면 등록금 폭등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인서울대학의 유명 사립대부터 먼저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자칫 지금도 등록금이 400만 원, 500만 원인데 학기당 등록금 1000만 원 뭐 이런 시대가 오면 그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운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옛날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당연히 뭐 서울대가 가장 좋았고 지방에 있는 경북대학, 부산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대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부 과는 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상해졌잖아요, 그죠? 경북 지방대학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교수들 모셔다 놓고 등록금이 싸면은 저는 지방대학이 사람들이 이게 유행처럼 변한 거거든요. 괜히 왜 인서울이란 말이 뭐 아파트가까지 해서 그게 왜 나왔는지. 저는 지방 살아요. 지방 사는데 지방이 훨씬 살기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걸 한번 해봐라. 도전적으로.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은 좋아. 그냥 사립대학,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교수님 계신 지방 국립대학에서 왜 여기 다녀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그 문제 해결을 더 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의 질이 뭐 이렇게 인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이 또 서울대학의 교육의 질이 꼭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들도 잘 가르쳐진 사람 뽑을 수 있을 거니까. 이기정 선생님. 사립대 등록금 폭등 이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정부가 좀 대학 등록금을 억지로 누른 감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그 통제를
없애버리면 좀 더 오를 거고 거기다가 지원을 안 해버리면 좀 더 오를 건 있겠죠. 대신 이제 국공립은 더 싸지겠죠. 요 구도가 썩 뭐 나름대로의 바람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특히 이 국공립대는 주로 지방에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이 일정 정도 지방에 대한 지원책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인서울 그 지향 효과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와야지 더 취직하기 좋다라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약간 그 실제보다 유리된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방 거점 국립대 공대를 나오는 것이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 그 인문계 나오는 것보다 실속 훨씬 있다. 취직도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서울을 더 지망하고 학부모들도 그런 경향이 뚜렷해요. 뭐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이렇게 지방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막 절색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거는 상당 부분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꼭 서울에 있는 대학 와야지 취직하기 좋고 더 출세하기 좋고 이게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가 한번 바뀌면 또 확 다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출발점을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뭐 여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씨, 요 논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결국에는 교육시장은 아까 그 발제에서 말했듯이 결국에는 노동시장과 강하게 링크되어 있고 결국에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결국에 교육시장은 일종의 하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온갖 욕망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이기정 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과는 상대적으로 지역에 따른 어떤 이런 차이가 적은 편이라서 예를 들면 지방에 위치했지만 카이스트라든가 호스텍이라든가 그런 데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가능하고 하지만 사실 문과는 대부분 지역의 지위 자체가 대학의 지위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부산대하고 경북대 아니면 전북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뭐 캠퍼스도 그렇고 실효도 그렇고 여건은 좋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수도권에 내가 진출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결국에는 지역의 어떤 지위 자체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뭐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공을 한다든가 해서 또 다른 매력적인 대도시권이 수도권에 대항을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대도시권이 탄생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저는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과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의 수요 자체가 이과에 대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대나 아니면 IT나 빅데이터나 이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국공립대에 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정 선생님이 발표하신 부분 중에 우리나라 입시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른바 내신이라는 거죠. 내신만으로 대학 가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사실 근데 중하위권 65% 정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너무 상위권 위주로 정시를 늘릴 거냐 수시를 올릴 거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연고대 입시에만 다들 서울대 연고대 입시에만 다들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도 약간 논의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사자인 우리 박주민 씨는 얼마 전까지 몇 번 시험을 보신 입장에서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냥 결국에 이게 발언력이 있냐 없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쟁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논쟁이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상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결국에는 본인 자녀가 거의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냐 못하냐가 관건일 것이고 그러면은 수도권 대학들이 학종의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 나온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계속해서 통제를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대학들에게 강제해서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중을 좀 더 늘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대학 자율화라는 가치는 전혀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학생 교과 전형의 확대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뭐 아까 물론 이제 저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들이 너무 그 학종 위주로만 입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한데 아까 말했던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를 꼭 주장하는 측면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논쟁이 학종과 수능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에 약간 문제의식을 지적한 거죠. 정대훈 소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하시면. 글쎄 그 아까 결국 입시 제도는 어느 제도나 다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도 많이 작용합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수능 세대였다면 제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절대 못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합종 세대였다면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면 저는 이렇게 사람이 꼼꼼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거의 만점을 맞아야 저기 좋은 대학을 가는데 저희들 때는 이제 이 수학하고 물리가 입시를 거의 문과도 좌우합니다. 근데 수학은 서울대 합격자 평균이 한 40분이 안 돼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근데 네? 아닙니다. 본고사가 학력고 그리고 그걸 거의 100점 맞는 사람들 꽤 많고요. 거의 그 합격자 평균이 40점이니까 손도 못 대. 저기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애 중에 10점 맞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고도 이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꼼꼼하지 않고 한두 개 이렇게 실수를 해도 뭐 수학에서 문제 잘 풀고 그러면 다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좀 이렇게 꼭 이렇게 사교육이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보다는 덜 미쳤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입시는 결국은 사교육 그냥 또 집안의 그 뭐 아빠 찬스라고 하나 즉 집안의 어떤 부모의 영향 이런 걸 덜 받게 디자인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한번 저기 전문가들이 모이면 별로 아까 저기 이기정 선생님이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세우는 답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교육이 적게 들고 어떤 집안의 문화가 좀 적게 반영되는 뭐 이러한 입시를 잘 짜서 그것을 갖고 이제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저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어떤 게 될지는 지금 저도 입시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보다는 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수능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금 내신도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입시의 목적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아까 하수구란 표현도 쓰셨는데 모든 욕망을 다 입시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입시의 목적이 뭐다? 예를 들면 사교육을 줄이는 게 입시의 목적이냐? 아니면 수월성을 높이는 게 입시의 목적이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게 입시의 목적이냐? 이걸 우리 사회가 합의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입시제도의 개혁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답은 입시의 주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이제 그 대학 자율화죠. 대학들에게 입시의 전면 자율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서 심판받아. 그 입시제도가 건전하고 합리적이면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고 입시제도가 뭔가 이제 불합리하면 학생들이 많이 안 몰리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대학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 서울 어디에 위치했느냐 입지에 따라서 검증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장의 결과가 시장 경쟁의 결과가 교육의 질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입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공정한 시장인 거죠. 대학 입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좋은 입지를 가진 대학들이 갑질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등록금도 책정하고 입시제도도 이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뱀처럼 꼬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하나 우리가 아까 65%의 중하위권을 놓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30살 이상의 수험생을 놓치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그 인생 신모작 시대. 예를 들면 대학을 바로 안 가고 직장을 다니다가 한 5년이든 6년이든 혹은 10년이든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분야가 나랑 맞는 것 같네? 이런 공부를 다시 한번 대학에서 해보고 싶은데? 라고 대학을 30살 이후에 처음 진학하거나 혹은 다시 진학하거나 전혀 전공을 완전 바꿔서 다른 분야로 다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지금은 수능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3이 하는 그런 고3 입시를 다시 치러서 다시 대학을 간다는 건 너무 문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혹은 애초에 대학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 20대 후반이나 사회생활 이후에 대학을 가는 이른바 인생 신모작 전형, 인생 신모작에 따른 입시 전형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전형이라면 뭐 이를테면 수능은 보면 안 되겠죠. 다시 수능 공부를 나이 먹어서 다시 수능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수능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비수능 입시 전형.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학생부 교과전 옛날에 자기가 고3 때 했던 그 내신 성적을 다시 불러와서 그걸로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을 했던 경력만 가지고 그걸로 어떤 서류 제출과 일종의 논술과 혹은 면접을 통해서 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거의 내신이나 수능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걸 근거로 해서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생 신모작 전형도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 끼어들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입시 모든 수험생의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수험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소수잖아요. 근데 그 소수는 또 나름대로 배려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학종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학종을 반대한 건 아니지만 뭐 처음에는 장점도 많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학종을 최악의 입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학종이 나름대로 갖는 장점을 바로 이런 데서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사회생활 하다가 온 사람한테 다시 수능 시험 공부하는 건 낭비죠. 옛날에 내신 만약에 그때 철이 안 들어서 좀 소홀히 했다면 다시 길이 없죠. 이런 사람들을 그 대학에서 일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장점을 갖는 것이 학종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젊은 학생 그대로 정상적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야말로 어떤 활동력이 뛰어난 학생, 뭔가 대단한 뭔가 그 예외적인 학생 이런 학생들을 꼭 성적으로 뽑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학종이 또 사실은 성적으로 안 뽑는 것처럼 하면서 성적을 사실 제일 중요시하는데 실제로 성적 이외에 다른 그 장점을 본다면 학종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종을 그야말로 그 틈새 시장으로서 존재한다면 그 학종이 매우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용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그 인생 신모자가 중요한 거고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입시는 결국 어떤 제도나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이제 그 입시 제도에 대한 그 장단점들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이해한 다음에 결국 이건 뭐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대학의 이제 자율적인 기능, 대학이라는 것은 조그만 대학이야 그냥 뭐 수능이나 학생부 전형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좀 좋은 대학은 사실은 자기가 뽑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법하고 그렇게 해도 좀 아까 뭐 좀 가능성이 저는 교육이 관심만 갖고 한다면 투자만 갖고 기득권을 좀 교수들이 내려놓고 그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이 죽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예전에는 뭐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생님들을 때문에 배우러 간다. 뭐 옛날 그랬고 외국에서도 어느 대학은 뭐가 유명한 저기 뭐 언어학이 유명하고 뭐 어느 대학은 뭐 공학이 유명하고 이게 다 유럽이나 미국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서울대가 다 좋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방 대학에 하나씩 특화를 시켜서 그 대학에 대해서는 그 교수들은 뭐 진짜 우리나라 출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해 오면 그리고 뭐 조금 나이도 좀 드신 분들을 유치해 와서 아주 원숙한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 배우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 지방대학이,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이 좋은 교수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교수가 없는 이유 중에 아주 냉정하게 보면 교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뭉쳐서 좋은 교수를 못 뽑는 것도 있어요. 안 뽑고. 아니, 못 뽑는 게 안 뽑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아주 뛰어난 교수들을 좀 발탁을 해 모아서 그러면은 지방대학을 왜 안 가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뭐 KTX 하면 3시간, 서너 시간이면 오는데, 저기, 미국 같은 건 한 동네라고 쳐요. 미국 같은 건 서울, 부산 거리는. 그러니까 부산 가서 공부하고 서울서 직장 잡고 또 뭐 서울서 살면서 부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방 살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지방대학은 안 되느냐.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지금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씨도 코멘트.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극히 일부. 네, 그렇죠. 없는 것처럼. 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방법은 많은데 왜 다들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보거나 아니면 학종하거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라든지 왜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을 가는 길을 택할까라고 하면은 그 입시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길로 갔을 때 얻어지는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문제를 파고 돌아오면 다시 일자리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냐면 어떤 제가 발제 때도 말했지만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냥 다들 좋은 일자리 가려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왜 가느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공부를 이제 뒤늦게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내가 뒤늦게 뭐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사실 방통대를 가든 사이버대를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방법은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에 학부 레벨쯤 되면 어차피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은 교수나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학부에 안 들어가 보신 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21살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면 서울대나 아니면은 연세대나 고려대나 제2캠퍼스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고,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미래라이프 대학,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설립하는 데서 이렇게 충돌이 빚어진 것도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잖아요. 본인이 치열하게 이 고등학교 이후에 입시를 뚫고 가서 이 얻어낸 이 가치를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 나눠줄 이유도 없고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님께서 만약에 그 대학의 목적이 그 가치를 나눠 갖기 위한 거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학문을 하고 싶은 것이다 라면은 방법은 여전히 현재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이렇게 잘 정리가 저희도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조금 여기 이제 구체적인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뭐 수능은 뭐 지금 있는 거고 뭐 학생부 종합과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이제 논술 같은 것을 막 자유로운 논술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주고 이제 긴 지문을 주고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지문은 뭐 모든 걸 들어갈 수 있죠. 문학부터 시작해서 사회 이런 모든 분야까지 해서 역사까지 그러니까 요약하는 건 문제 형식은 딱 항상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죠. 문제 형식은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주는 거예요. 지문을 긴 글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질문을 써라. 그건 뭐 문장을 뭐 한 2문장 이내로 길게 쓰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자꾸만 해서 문제 형식을, 그러니까 이런 수능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식을 바꾸되 항상 같은 형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늘 지락사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대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까 뭐 이대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학을 왜 가느냐면 사실은 실력을 쌓으러 가는 것보다는 간판 때문에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정상으로 주로 이대생들이 실력이 평생 학습보다 훨씬 좋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실력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더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판 가진 사람을 적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요. 실력을 평가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자꾸만 수도권 대학 이렇게 되는데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저기 이런 뭐 대학 졸업이나 박사 학위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자기 뭐 글이나 업적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력 평가가 안 돼서 예술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다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해외에서 평가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할 얘기가 참, 그리고 산학 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잘 한다면 아마 지방대학 살릴 수 있는 그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아까 질문을 잠깐 드리면 아까 뭐 입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 교과조정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냥 일반고에게 유리한 입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과조정이 반드시 교육을 살리고 뭐 하위 한 70% 학생을 행복하게 하냐면 또 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입시인 이상 문제가 있고 역시 학생들한테 고통을 주죠. 모든 입시가 약간 상위권 학생 위주입니다. 논술은 주로 상위권 대학의 입시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학종도 상위권 대학의 입시니까 상위권 위주고요.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일반 학생들한테 다 못하니까 하위권 학생 소외될 수 있죠. 만약에 논술 수업을 한다면. 학종 또한 활동조차도 다양한 활동조차도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어차피 그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뭐 내신도 학교 시험 문제 낼 때 일단 안정적으로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내고 그 시험이 그렇게 된 이상 수업도 거기 어느 정도 얽매이니까 내신조차도 상위권 학생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입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어떤 입시를 존재하건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할 측면을 우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육부, 교육청, 학교, 공교육 시스템과 제도가 어떤 입시가 주어지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나름대로 그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 제도 문화 어떤 그 여건을 갖추는 것은 입시의 규정을 받지만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 자유로운 측면을 충분히 살렸느냐라고 볼 때 못 살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입시 문제 얘기했는데요. 뭐 여전히 또 어렵다는 생각을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더 나은 뭐 어떤 교육과 입시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지 않는가. 그러나 목표를 크게 갖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런데 항상 그 속에서 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또 입시의 현실이 아닌가. 뭐 오락가락합니다. 네, 박준희 씨. 사실은 여기 있는 세 명 다 뭔가 희망적으로 뭔가 그래도 얘기하면 좋은데 그 세 분 다 어떤 뭔가를 우리 셋 다 그 무언가를 바꾸고 해보려다가 뭔가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지금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약간 너무 분위기가 약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런 자평을 합니다. 일단 사실 그 대기업 대학하고 산학 연계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자리에 가냐고 사실은. 그래서 그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칫하면 지위 고착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성균관대생이 한 명 있잖아요. 성균관대가 왜 떴겠어요. 그냥 삼성대학이니까 뜬 건데 그러면 그래서 그 기업대학 위주로 지위가 뭐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할지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방향 설정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IB라는 걸 도입한다는 전제예요. IB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 선택지가 해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미권으로 가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도로 그쪽에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낙인 효과라기보다는 국립대학에 지원을 집중해서
그 대학들의 수준을 해외 유수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가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많은 장학금을 주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막 계층별로 그걸 나눠가지고 낙인 효과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학령 인구 감소로 진학사가 먹고 사는 건 진학사가 알아서 해야죠. 구조에 의존해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구조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저도 그 아이비를 도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라니까 이제 대안에 뭔가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아이비를 얘기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정말 커리큘럼이 좋다고 그 학생들이 뛰어나지나?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결국에는 아이비는 소수의 엘리트 학교라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 그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거의 학비가 1년에 5만 불, 7만 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1억. 연간 1억에서 12년 동안 10몇 억을 지불할 수 있는 집안의 자제. 그러면 그거는 완전 초엘리트인데, 그러면 아예 애초에 뛰어난 학생들을 데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커리큘럼이 정말 좋은 건지. 이게 자사고 논쟁도 사실 이게 똑같은 논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기정 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토론형 수업이 잘 된다는 그 학교들,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거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일반고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인 사실 일반고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고, 토론을 하면 거의 저만 떠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문화자본의 격차를 결국엔 교육이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자본의 격차는 가정에서 오는 거라 이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토론 수업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토론 수업이 우리가 워낙 없었으니까 확장하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견학 갔던 데도 한 15명 놓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살자라는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 연구소가 이렇게 그 조인트로 같이 이런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총선 앞두고 이런 종류의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몇 번 더 할 겁니다. 다음번에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제3지대 신당들 그쪽에 있던 활동가들을 모시고 한번 해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박지원 의원실에 계신 분들 좀 거기서도 와도 되겠네요. 그 신당.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